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원인을 놓고 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장관의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국회를 자극한 건지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만 지금 소방청에 따르면 5명 정도가 사망하는 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경상자들도 상당한 수가 돼서 40명 이상이 다치고 죽었는데요. 그리고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 터널 속에서 4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재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 1시 5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을 지나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방음터널 구간에서 이 트럭과 버스가 추돌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방음이니까 위를 덮었잖아요.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이 터널 끝까지 연기가 날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저 모습. 플라스틱으로 거의 만들었던 방음터널 위쪽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굉장히 사납게 붙었던 저런 장면입니다.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이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부근에서 이 버스와 트럭이 추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추돌 과정에서 불이 일어났고 그 불이 곧바로 이 천장에 있는 방음터널 플라스틱 재료에 엉겨 붙으면서 이게 삽시간에 불이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터널 안에 gat히게 되고, 그러면 그 불길이 차량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차량 안에 있던 그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명이 크게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래서 3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이 플라스틱 패널이다 보니까 불이 한번 엉겨 붙으면 엄청 거세게 붙고, 또 아마 바람 때문에 그게 더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이다 보니까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기가 그대로 터널을 가득 채우면서 아마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6명이라고 이제 사망자 발표를 했다가 이제 5명 일단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터널 안에 이 불탄 차량만 40대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봐야 사망자 숫자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이 빨리 붙어서 거세게 탈까 싶은데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 나오셨는데, 자, 이 교수님, 오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음터널이 문제입니까, 지금? 일단은 화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난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재질이 아크릴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어떤 화재 특성은 플라스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아크릴이라고 하는 재질이 보통 녹는 점의 온도가 약 100도 내외면 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열이 가해져서 한 200~300도 되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것이 삽시간에 불이 붙으면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불기둥 같은 게 이게 떨어지는 거는 그 아크릴이 갤 상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 같은 유사한 상태로 되면서 그게 이제 차량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 대에 이제 차에 불이 붙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굉장히 확산이 됐던 거죠. 그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은 차에 타고 있다가 아마 순식간에 복면을 당한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청에서 1차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터널 내 화재로 총 45대의 차량이 소실되었습니다. 추가로 지금 사상자 나올 가능성인가요? 현재 총 3차까지 인명검색을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돌이 아니면 그냥 화재예요? 정확한 그 원인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에 실려있는 물질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로 저렇게 폐기물 수집용 그런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네, 폐기물 수집하는 집게차라는 데서 지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뭘 싣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 당국에서는 이 원인 규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차량들이 지금 40대가 넘는 차량이 소실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안에 혹시 더 다른 희생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감식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의 추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스와 트럭이라 그랬는데 아마 트럭이 집게차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이게 지금 이 추돌하면서 화재가 났는데 순식간에 번진 거잖아요. 근데 인명 피해는 지금 5명이라고 일단 나왔고 중상자가 한 3명 정도, 나머지는 연기 흡입이라 그러는데 차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 속도가 빨랐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사고가 난 방음벽의 특징이 그 터널형이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은 양쪽에만 이렇게 방음벽이 있으면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 유독가스나 이것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밀폐형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외부로 방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또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연소시에 나오는 그 독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다량 누출되면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달리다 보면 터널에 들어가면 위에 큰 터빈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기를 반대로 이제 빼주게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것들이 다 방음 터널에도 들어 있습니까? 예, 제가 영상을 본 걸로다가는 그게 있는 걸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것도 정밀 그 화재 조사하면 밝혀질 거고요. 설사 그것이 정상 가동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군데서 많은 양의 그 차량이 불을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바람을 연기를 유독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게 지금 방음 터널 위를 덮고 있던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타서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저게 그냥 방음만 하는 거지 방염은 안 돼 있는 겁니까, 교수님? 예, 그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열에는 굉장히 취약한 거고요. 저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도 다분히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고 난 위치가 터널 인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금속 재질의 불투명 재질의 그 방음벽을 쓰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위험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다가는 저런 투명한 그런 아크릴 재질,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방음벽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음 터널에 대해서 위에 방음 장치, 좀 플라스틱 재질을 썼는데 유리라든지 이런 걸 좀 섞었으면은 좀 덜 불나는 건 아닙니까? 방염을 그렇습니다.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리가 방화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에 아주 강한, 불에 안 타는. 근데 그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 방화유리라고 하는 것이 저런 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서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저런 방음 터널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어떨 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순식간에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대피해야 돼요? 보통 이제 여기도 이제 터널은 아니지만 터널형 방음벽이거든요. 터널 같은 데 보면 내가 진입하는 방향 쪽으로 출구가 몇 메다, 또 반대 방향으로 몇 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치한 그 위치에서 그 일단은 그 불이 연기가 어디 많은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판단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그 메다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가까운 쪽으로 출구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물론
무턱대고 그냥 뛰는 게 좋은 건 아니라 예. 대부분의 사망자가 아시다시피 연계에 의한 질식사기 때문에요. 예. 코와 입을 막고 네. 대피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낮은 자세로. 알겠습니다. 자, 설 변호사 이거 보시면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과실 뭐 어떤 그 운전자의 어떤 형사상 책임은 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저는 이게 참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열차 화재 사고라든지 네. 지하철 화재 사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 이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에 이러한 패널을 왜 방연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난연성 재료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입법적으로 상당히 아직 구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난연성 소재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진화 작업에 장비 55대 14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진화는 끝났다고 합니다. 끝나고 지금 화재 현장에서 원인이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감식도 하고 지금 원인 규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오후 4시 12분에 화재가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색을 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차량이 지금 가면서 찍은 그림이에요. 윤 대통령 구조자 의료 주체에 만년 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그 터널을 가면서 찍은 건가요, 이게? 와. 트럭에서 터널 안에 이제 지나가면서 불길이 나 있네요. 트럭에 이미. 예. 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 차량이 그냥 지금 보시는 장면이 화재 현장에서 지금 화재 차량 옆을 지나가는 운전자의 블랙박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지금 보면 이 화재가 난 장면, 그 현장을 바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오른쪽 끝에 지금 차량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죠. 이걸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집게차인가요, 저게? 저기서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이 완전히 전소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차량이 한 대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듣기로는 40대가 넘는 차량이 불났다고 그러거든요. 맞은편에 있는 맞은편인가요? 네. 저기 근데 가는 방향이 지금 차가 서 있는 건데 맞은편에는 차가 정체돼 정체가 있는 있어요. 거죠. 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에는 뚫려 있어요. 근데 뚫려 있는데 불탄 차량이 이 차가 가는 방향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과 저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가는 방향이잖아요. 네. 가는 방향에 지금 오른쪽에 트럭 같은 걸로 보면 큰 차로 보이는 차량에 화재가 난 상황이고 왼쪽에는 지금 다른 모습이 안 보여요. 차량이 정체해 있는 그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불똥이 막 떨어집니다. 저게 방음 터널 위에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거에서 뚝뚝 떨어지는 장면 같은데 교수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저게 지금 영상에도 자세히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예. 아크릴이 지금 열에 의해서 녹아서 떨어지고 네.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반대편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꽤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것이 일단 진입한 차량들이 네. 신속하게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터널 내에 고립이 돼 있다, 갇혀 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연기가 퍼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현장에서 그 네. 운전자가 과연 차를 버리고 내가 내 발로 뛰어가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차를 계속 운전하는 게 좋을지 네. 이 판단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네. 그런 많은 그 희생자가 예.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반대쪽에서 불이 붙어서 방음벽을 타고 불길이 전체 터널에 지금 옮겨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왼쪽 차량에 정체돼 있던 차량,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왜 차량이 정체된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불꽃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또 확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불 붙은 트럭은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왼쪽 차량, 왼쪽 차선에 그러니까 완전 이 중앙선 건너편이죠. 그쪽 차량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불길은 지금 위로 번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서 혹시 번져서 반대 차선으로 불길이 넘어가서 거기서 또 희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남 방향으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지금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추돌을 했다 그러는데 그 앞에 다른 차량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추돌한 걸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집게차로 보이는 저 차량이 한 대인 것 같은데 저 차량에서 불이 붙어서 이 방음 터널 위를 타고 반대 차선으로 불길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차량들이 그러면 희생이 된 건지 좀 자세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른쪽에 이 집게차에 차량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을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3차 인명 검색을 완료했고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막 나왔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인명 피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구급 조치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히 수색하라 그랬는데 소방에서 이제 3차 수색까지 마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것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른쪽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불에 붙어 있는 한 차량은요. 한 대밖에 없고 이 불길이 떨어지는 건 양쪽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혹시 앞에서 이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돼 있다가 그 차량에 있던 분들이 혹시 희생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중앙 분리대가 있지만 예. 이게 하나의 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요. 이쪽 차선에서 붙은 반대편 중앙선 너머에서 붙은 사실 화재의 확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타고 넘어간 거죠. 쉽게. 그렇군요.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 그 반대편 쪽에 그 차가 밀집돼 있다 보니 네네. 이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서 천장 부분이죠. 네. 그 아크릴이 녹아 떨어지면서 차 위에 이제 떨어지면서 예, 예. 그게 또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 안에 계셨던 분들이 예. 사실은 현명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문가분들도 아니고. 예.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불길이 완전히 터널을 덮쳐서 그냥 뭐 앞이 그냥 불로 그냥 덮여 있어요. 불로 덮여 있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방음 터널에 이 재질이 되는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차량이 40여 대가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40여 대가 소실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블랙박스 보신 것처럼 불이 붙은 차량은 오른쪽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방음 터널 위 천정을 타고 넘어가서 반대편까지 완전히 불길이 활활 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차선에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지금 건너편 차선하고 이쪽 차선 원래 이 집게차라고 보이는 게 있는 그 차선하고 어디가 지금 더 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긴 하겠습니다만 이 방음 터널 저렇게 불길을 전달하는 물체가 된다면 이건 또 왜 문제가 아닐까요? 탈 수밖에 없냐면요. 예. 이게 하나의 그 공간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이게 막혀져 있다 보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불이 동시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덮개가 있다 보니까 상당 시간 예. 열 축적이 있었던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예. 거의 그 위에 그 천장 재질이요. 방음벽의 그 천장 부분의 재질이 거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또는 동시에 불이 붙으면서 전소된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이 방음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고요. 불이 붙었고요. 불이 붙었는데 그게 터널을 타고 넘어가면서 양쪽 차선 모두에 심한 연기와 불길, 화염 연기가 휩싸이면서 운전자들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분들이 희생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차량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은 한쪽에만 가는데 차량 한 대에만 불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에는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량이 지금 정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은 오른쪽에서 지금 난 거거든요. 근데 차량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 연기가 이쪽은 지금 정체가 안 돼 있네요. 지금 가는 장면은 그러니까 불이 난 이후 장면부터 아마 차들이 정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저기를 예. 가끔 가보는데 예. 저희가 상습 정체구역이에요. 그런가요? 정체가 많아요 저희가. 근데 이쪽은 불이 나니까 차들이 진입을 안 한 것 같고 예. 이쪽은 불이 나지 모르고 차들이 계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체 상태에서
불길은 번지고 연기는 나는데 네.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다 봐도 그 사이에 불이 번지고 그러니까 이걸 탈출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야 될지 망설이다가 그 와중에 탈출 못한 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를 추돌했는데 몇 버스는 안 보이냐 그러면 버스는 추돌한 이후에 불이 나니까 탈출한 거 아닌가 싶어요. 버스는 먼저. 네. 그래서 여기 이쪽은 차가 없고 저쪽은 차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집게차라는 거 이제 뭐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가는 그 차량인데 아까 불에 붙은 게 그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추돌을 했다 그러는데 버스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나니까 먼저 빠져나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 차선에서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였는데 이쪽엔 차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쪽에는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반대 차선에서 이 방음 터널을 타고 넘어간 불길이 이 희생자들을 양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확한 원인은 이제 찾아보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교수님 지금 이 방음 터널이 다 플라스틱이면 이 화재가 났고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그 많은 방음 터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그 방음벽으로 쓰는 재질이 저런 플라스틱 계통의 아크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속 재질도 있고 뭐 목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크릴을 요즘에 와서 저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시야 확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아크릴이 이렇게 화재 시에 제가 뭐 아크릴로 다 된 저 터널을 그 뭐 방어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런 형태의 그 아크릴 터널이 그 눈도 막아주는 그래서 빙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시야를 쉽게 트이게 해줘가지고 운전자의 어떤 안전운전 이런 목적으로 아마 이제 저걸 근래에 와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저런 것들은 유사한 사고가 있어 왔거든요. 몇 번 국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대책 없이 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아쉬움과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 예, 지금 막 들어온 속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취재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집게차에서 자체 발화가 됐다. 이런 내용이 다시 소방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 집게차와 버스가 추돌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아니고 버스가 없었다는 지금 이야기가 현장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이제 이 집게차에서의 자체 발화가 돼서 이게 방음 터널을 태웠고 이게 이제 건너가면서 다른 차선에까지 이 불길이 번지면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4대에서 5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걸로 1차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럭이 자체 발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럭이 한 대가만 있어서 저희들이 의아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돌한 게 아니라 트럭에서 뭘 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불이 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건너갔잖아요. 이 불길이 건너 차선까지. 근데 아까 우리 배성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체 구간이다 보면 차량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 불길이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에 희생자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도 이제 기사만 보고 뭐 버스랑 처음에는 추돌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저 집배 차량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은 크게 분류해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냥 그 집게차 자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차에서 불이 날 소지가 하나가 우선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차량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그래서 그 적재함에 어떠한 그 쓰레기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흔히 이번 화재 말고도 왜 동네에 보면 그 재활용 수집센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거기서 불이 나느냐? 누가 방화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불이 나냐면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편의상 쓰레기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직배 차량의 적재함에 어떤 화물이 뭐가 실려져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2경인 고속도로 북의왕 IC 근처에서 갈형 고가교라고 이야기가 되던데요. 저 지역에서 지금 집게차에서 불이 나서 이 불길이 방음 터널을 타고 이 전체 차선 양방향으로 불이 번지면서 이 차량 4대 타고 있던 5명의 희생자가 나온 그런 사건이 대형 화재 사건이 지금 났습니다. 40명 넘는 분이 지금 다친 그런 부분이고요. 방음 터널을 지나던 이 집게차에서 자체 발화가 됐다는 지금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왔는데 좀 더 정확한 원인은 소방당국이 발표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는 대형 화재 사건이 제2경인 고속도로 북의왕 IC 근처에서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장면 보시면 참 이 방음 터널이 생각보다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자,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도요, 방음 터널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엔 불이 났고요. 그 연기가 터널 끝까지 터널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저 차에 터널이 그냥 한번 불이 나니까 저렇게까지 이 연기가 나면서 불길이 한꺼번에 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세워야겠고요. 전국에 있는 저런 터널들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목격자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이 반대쪽에선 차가 그냥 지나칠 정도로 괜찮았는데 반대쪽에선 차량이 정체됐는데 불길이 번지니까 다 이제 차를 후진하든지 아니면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희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차를 버리고 긴급히 탈출했다고 그러고요. 펑펑 소리가 났다는데 그게 또 뭐 옆에 유리 재질도 있는 겁니까? 그 화재 현장에서는요. 예. 사실은 저런 펑하는 소음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그 펑한 그 원인이 뭔지 그 예. 소재가 뭔지 그거는 아마도 화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렸고요. 메인 뉴스 시간 뉴스9에서 좀 더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대책 후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징 보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6회 공군 참모총장 등 군사안보 수뇌부를 대동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북 경고 메시지 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혹독한 대가, 확실한 보복, 도발 억제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북한 무인기란 게 사실은 그렇게 발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요격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국민들도 좀 알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왜 우리 군이 포착을 하고도 제대로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대응을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 북한이
1을 도발하면 우리는 2로 응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전략만이 북한한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례가 많아요. 옛날에 목함지뢰 때 예. 보면은 우리가 목함지뢰에 대해서 바로 대북 확성기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포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3배, 4배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이튿날인가 바로 손 들고 나와서 대화하자 그랬고 네네. 그다음에 바로 유감 표명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사태가 해결됐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간 것보다는 확실하게 응징을 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게 북한의 도발을 미리 네. 사전에 막는 길이다. 그 얘기를 예. 오늘 윤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응징 능력, 도발에 대응한 능력을 확실하게 키워라라고 군에다가 경고를 한 건데 왜냐하면 문재인 5년 동안 우리 군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예. 이제 확실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군은 오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상징한 상정한 합동 방공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인기에 대응하는 방공 훈련 매년 2차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합참 주도로 6회공의 가용 전력 모두를 동원해 실전 훈련한 건 5년 만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보면 이 2m짜리 무인기 찾기가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찾아서 격추시키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 합동 방공 훈련도 한 번도 안 했고 또 무인기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자, 임세현 대변인, 뭐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군의 합동 훈련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뭐 안 했기 때문에 뭐 부대도 없었다. 드론 하는 부대도 없었다 하는데 사실 드론 있었던 드론 부대는 2018년부터 있었고 민관 합동 훈련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저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그 드론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기술인 재민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뭐 미사일로 쏴서 그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특수하게 정보를 교란시켜서 떨어뜨리는 재민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에 수출까지 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군의 이유이기도 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전선을 넓히고 전쟁을 이야기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물론 이렇게 강한 기조는 좋습니다만 전쟁을 조장하면 네. 결국은 누가 다칩니까? 우리 국민이 다친 거 그야말로 비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핵국가라는 네. 걸 인정하신 건지 저는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은요 조만간 2m 이하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개발이 끝나는 대로 평양은 물론이고 동창리 발사장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에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고 근접 감시하겠다 이런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다음 날인 지난 27일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3km 내에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비호복합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운용 훈련을 5년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랐다고 그러는데요. 비호복합이 뭔지 한번 보시죠. 불시에 등장하는 적어도 한 공체. 이를 잡아내는 건 비호복합에 탑재돼 있는 전자광학 추적기예요. 최대 21km 거리부터 적기를 탐지할 수 있어요. 표적이 7km 거리로 접근하면 자동 추적이 시작돼요. 표적이 유효 사거리인 3km 이내로 접근하면 작동장치가 포를 자동으로 가동. 컴퓨터가 계산하는 최적의 위치로 계속 움직이며 이 상태에서 샷은 사격만 하면 끝. 초탄 필추. 사격은 100% 명중률을 자랑해요. 예, 초탄 필추. 초탄으로 그냥 추격시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100발 쏴도 못 맞췄잖아요. 근데 저 장비가 첨단 장비가 있는데도 지난 5년간 훈련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북한 무인기가 5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전 정권 탓이냐 현 정권의 안보 허점이냐 논란을 하는 것도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걸 넘어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는 새로운 안보 태세 점검, 그리고 이 무인기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 형태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보면 이 드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되는 이 드론 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대통령이 오늘 계속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보는 게, 제가 그 안보를 전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전쟁 상황이 생기고 전쟁이 임박하고 있는 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사전적 억제 능력과 함께 사후적 응징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군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원칙론입니다. 매번 전투 전략에서 싸워야 되는 군인들에게 적들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적들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군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는 억제하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도발한다면 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 의지, 이걸 보여주는 게 만국의 공통되는 안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 및 재외 동포에게 신년 연합장 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특이한 K-드라마, 우리나라를 좀 뭐랄까 재밌게 표현한 그 그림을 같이 옆에 해서 연합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1호로 제작했던 손목시계 새로운 디자인도 오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손목시계도 제작을 해서 지난 20일 청년 간담회 때 이걸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이제 만날 때 디자인이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모양이죠. 젊은 감각으로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법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시계 구하기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여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해서 부결시키는 표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요.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야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눈총이 야당을 지금 이 부결 사태를 갖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야당이 직시하지 못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방탄 정당, 방탄 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갖다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수 진보 성향의 친여 성향의 신문을 막론하고 다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그것을 부채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민주당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예.
자,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이 피의 사실 구체적으로 거론했거든요. 특히 돈 받는 현장의 녹음 파일 내용을 열거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이게 피의 사실 공표의 가장 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에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네, 한 장관은요,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시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말하는 목소리 그대로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까지 담겼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하는데 또 도와주냐,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노웅래 의원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국회에서 구속 필요성,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될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피의 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무가 있고요. 이거 보고할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너무 자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의회에서 그걸 만약에 국회에서 듣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게 어떤 의원을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신데 오히려 검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아까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좀 효과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싶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은 그걸 이렇게까지 굳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검찰에서 이번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갑자기 저는 좀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다가 갑자기 없던 조사 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녹취록을 제시한다거나 그리고 엊그저께 갑자기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국회 소통관에서. 그러기도 하고 그 전날은 이러한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검찰에서는 상당히 노웅래 의원을 어찌 보면 이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뭐 그 가부를 떠나서 어떤 진실관계를 떠나서 뭐 일단 재판에서 이것을 밝혀내든 뭐 죄를 받든 어찌됐건 지금에 있어서 꼭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노웅래 의원은 어제 한 장관을 향해서 방어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 한 장관은 곧바로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틀이 멀다 하고 불법 피의 사실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저 소환조사에서 그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는 갑자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의 사유에 그 내용들이 다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죠. 체포동의안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그것도 안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 취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정당한 그 의무를 행사한 건데 조금 평소에 이제 관례상 보면 과거에도 법무장관에 나와서 체포동의안 제출한 취지를 설명할 때보다는 좀 과하게 지나치게 많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구체적인 어떤 녹취 파일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
노웅래 의원이 법원에 출두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그 법정에서 검사가 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또 그것을 빌미 잡아가지고 야 이건 무리하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 이거 체포시키면 안 된다라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킨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제가 볼 때 지탄받을 대상이고요. 저도 저 기사가 난 다음에 관련돼서 기사 댓글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우리 한국의 정치는 멀었다. 역시 한국 정치 삽니다는 이야기에 대한 그 원성과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서 가지고 K스포츠, K드라마, K팝 이야기합니다만 K정치는 여전히 저렇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게 아니냐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많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노웅래 의원이 무슨 독립투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양심수도 아니고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수수 아닙니까? 그 혐의에 자기가 방어권이 있고 소명할 게 있으면 법정에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어권 얼마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는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일제히 한동훈 장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장관 이야기와 함께요. 오히려 표심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서도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소극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이제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맹목적인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제안 설명한 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자극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럼 민주당 비위를 거슬러서 감정적으로 표결을 한 거냐, 이 죄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체포가 돼야 될지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른 게 불체포 특권이냐 이런 비판도 한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장관이 그 체포 사유를 자세히 언급했다고 그게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관은 자기가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은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감정적으로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오히려 한 장관은 이성적으로 얘기했는데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체포동의안 보면서 보통은 체포동의안의 대상자인 의원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부각이 됐죠? 한동훈 장관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노웅래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싸움이 돼버렸는데 항상 그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만 보면 격분을 하고 격발을 하는데 그런 감정적 대응하고 나서 항상 당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 여러 의원들 한동훈 장관 공격하다 오히려 빈축을 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부결시켰다가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은 농락당하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도 역시 한동훈 대 민주당의 대결에서는 한동훈의 판정 승리나 완승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이게 본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 심사 보고가 없으면 이 제안자가 이제 이 취지와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말씀하시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른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냥 증거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에 담긴 말, 무슨 소리 이런까지 말하는 거는 과도하게 디테일하게
그냥 이른바 처음부터 아예 여론 재판 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들으시는데 사실 제일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시죠. 예전에 국회에 나가서도 뭐 일정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 물어보니까 뭐 직을 걸 테니까 뭘 거십시오. 그거야말로 이제 감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은 이른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조금씩 흘려주는 언론톤에 흘려주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여론 재판을 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뭔가 더 씌우려고 하고 이른바 여론 재판으로 먼저 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안으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예행 연습이다.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진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심하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민주당 사람들 말이죠. 예. 그 전원이 반대했다는 얘기거든요. 부결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정신이 나간 거죠. 공당으로서요. 아니 딴 건 몰라도 이분이 무슨 민주투사입니까?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청탁도 있고 예. 청탁을 이행한 흔적도 있고 문제도 오고 갔고 아주 잡스러운 짓을 하다 걸린 거거든요. 이런 분을 왜 보호해 줍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그 노웅래 의원이 무슨 정치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무게가 있는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잡범이거든요. 근데 잡범들을 갖다 이렇게 같은 의원이라고. 예, 진중권 교수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진 의원인데 노웅래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비판을 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참으로 호암무치한 제19 감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권을 부결시켜야 이재명 대표권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방탄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네, 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가요. 이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역풍이 너무나 크게 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내는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이제 온다고 했을 경우에 또 부결시키면은 이 역풍은 다음 총선에 수도권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피해로 올 것이다라는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 배지 날아가는데요. 어느 국회의원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요.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전자투표 안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이 본인의 그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을 생각해서라도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실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되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그런 게 필요 있냐. 그리고 공약으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검찰과 1월 중에 출두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1월 9일 날 끝나는 국회 회기를 임시국회 1월에 열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결국 공백이 없이 일종의 방탄국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긴 합니다. 자, 임평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방탄국회는 계속 이제 말씀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정이 그동안 쭉 있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또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래도 한때는 여당이었던 그 민주당의 중진 의원에 대해서 뭐 자법 취급까지 하는 건 너무 말씀이 과한 거죠. 본인이야말로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본인이야말로 잡식으로 평론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사이코백스 정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실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냥 뭐 여기저기 비판만 하면 본인 말 다 실어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가치로 본인의 말이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논문 표절 논란이라던가 교수 자격 미달 논란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말씀도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 불편러, 풀어 관심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요. 진 교수 진영 가리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일단 잘잘못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따라서 옳은 말도 있을 것이고 또 거스른 것도 있을 텐데 잘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1월 국회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1월에 뭘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부분들 여야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장동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지난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입원을 했었는데 김 씨가 입원 중이던 아주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병원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포착한 김만배 씨의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타고 들것에 실려서 들어갔던 김만배 씨 한 2시간도 안 돼서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살짝 뛰는 장면도 보였죠. 폐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게 김만배 씨 측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 들어갈 때는 저렇게 침대에 실려서 들어갔다가 2시간 뒤에는 걸어 나왔고요. 아마 이 부인이 차를 가져온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부인이 가져온 차에 탈 때는 가볍게 뛰는 모습까지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28일 새벽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배성기 의원. 법원에는 지금 재판받기 힘들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건강이 아주 위태롭다라고 해서 지금 법원 출두도 안 하고 검찰 수사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다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자해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응급대원들 얘기는 칼에 조금 찔려서 피가 나는 정도였다는데 그때 변호인은 상당히 위중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니 그 정도일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또 본인의 건강 문제니까 그랬는데 이번 이걸 보면 들어갈 땐 거의 중환자처럼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땐 뛰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물론 당뇨병 환자 같은 게 인슐린 부족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은 그 한 대 맞으면 금방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폐 문제인데 폐에 큰 손상이 있어서 저렇게 누워서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뛰어서 나옵니까? 거기다 보면 안경도 썼어요. 마스크 쓰고 뭔가 안 걸리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나오다가 뭔가 몰래 도망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런 거를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이 정말로 아픈 건가? 아니면 정말 수사 재판 피해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건강 상태 체크해달라고 병원에 조회를 했다는데 정말 저분의 상태가 뭔지 빨리 확인을 해서 정말로 꾀병이나 칭병이라면은 그걸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만배 씨 측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폐기능이 뭐 상실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짧은 거리는 저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법원에서 이야기하듯이 건강이 진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 조사를 하고 이 검증을 받아서 재판 속개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김만배 씨의 응급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김만배 씨가 뭐 마스크는 뭐 실내에서 써야 되니까 쓰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안경도 이제 준비했던 것 같은데 들어갈 때는 없던 게 이제 안에서 이 뭐랄까요, 침대 밑에 있던 거 이제 입고 쓰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능 회복이 안 돼서 재판 지금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고 입원 중인 것도 맞는데요. 지금 병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자들이 몰리면서 입원도 안 되고 지금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 변호사님,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뭐 이 건강 상태 체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보통 이제 서류로 일단 확인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진단서 내지는 뭐 입원 관련 서류들, 그다음에 현재 병명을 나타내는 어떤 소견서 등을 이제 요구를 해서 이것들이 이제 의사가 직인이 찍힌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지금 연기가 돼 있던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다시 재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도 소환 조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걸어 다닐 정도가 되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도 외상이 없다고 했었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가, 이제 김만배 씨의 정확한 상태를 해보고 아마 검찰 수사도 곧 재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폐를 뭐 좀 손상을 당해서 피를 상당히 뽑았다, 이렇게 보도는 났습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서를 냈고요. 그래서 재판이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 보도 나왔으니까 정말 움직이는 모습을 봤으니까 실제로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거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 이런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좀 세 보이고 싶어서 말한 일종 속칭 뭐 뻥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 중요한데요.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토론회가 2월쯤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김만배 씨 이제 이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뒤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약점 잡혔다, 이런 주장을 좀 방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뭐 물론 검찰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도로 확인된 것 따르면 2월 중에 저희 검찰한테 이미 진술했다. 이게 뻥카였다. 내가 좀 세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진술이 했고, 근데 이미 저 지금 TV토론에 나온 화면은 대선이 한참 불붙어가지고 지금 TV토론에서 지금 두 후보가 맞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미 자기 스스로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라는 걸로 윤석열 후보를 막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보면 역시 이게 대선 전이라서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 뭐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언론의 취재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새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치적인 검찰이 된 거고요. 네. 아니면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몰라서 또 공개를 했다면 뭐 이해는 되는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인 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TV 토론에 나와서 막 공격을 한 것이 지금 입증이 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대장동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인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먼저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보시죠. 조율 중인 건가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네, 가능한 시간을. 대표님 그러면은 11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조율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 측이 1월 초 첫째 주에 출석하겠다, 역제안을 했다는 거죠. 둘째 주쯤 이야기가 되다가 그랬더니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는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가 많이 잡혀 있어서 출석이 불가하다. 1월 둘째 주엔 닷새 모두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전 변호사, 네. 여기 나가는 거 반대하셨다면서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가기로 한 겁니까? 네, 일단 근데 주변에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참모들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 조사의 소환에 응해서 나가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미 기소는 저는 100% 이게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검찰에서 노린 것이 오히려 불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어차피 진상규명은 법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굳이 출석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밝히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명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연말에 아마 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1월 초순경에 나가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된 대로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서 아마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공개 출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개인데 그럼 포토라인 섭니까? 아마 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얘기도 하시지 않을까도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출석을 할 때 지금은 뭐 포토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검찰 앞에서 당당하게 아마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가족을 한 번 더 겨냥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 1월 첫째 주에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을 했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저게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를 그러면은 범죄의 형평성이라 할까요? 저 사람 위반했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가족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조사해서 다 기소하려면 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그 정치적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물타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좀 그 비겁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실효성도 없어요.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가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시 수사하겠습니까? 아무 실효성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자충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의 이런 야당 대표나 이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런저런 사정 정국이 정부의 무능을 물타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명 넘는 검찰과 수사관들이 지금 몇 달째 야당에 대한 수사와 또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공권력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또 어머니죠. 최은순 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재판 현장에서 검사의 말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통정매매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원래는 뭐 계좌만 맡겼다라고 했었었는데 뭐 실제로 주문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 정황이 검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 최은순 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권오수한테 들었는데 이거 얼마에 사라 그랬더라 라는 그런 녹취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왜 이렇게 명백하게 공범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환조차 하지 않나, 이러한 의구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나 궁금한 건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 관련자들 다 기소를 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만 빼놓고 안 한 이유가 뭘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증거가 새로 나온 건지,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라든지 뭐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 무혐의 처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확인은 안 됐는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누구든지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17년 전 이 대표가 쓴 논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대표가 언급한 적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사실 평생을 제가 대학원 논문을 부정부패 연구라고 하는 걸 했을 만큼 이 부정부패에 관심도 많았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 친인척 중에 또는 측근 또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제가 지휘했던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입이 100개라도 사실 할 말 없는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게 2005년에 가천대에서 썼던 행정학 석사 논문인데, 이 대표가 표절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서 자진 반납했던 그 논문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자체장이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혹은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이게 바로 부정부패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 대한 이익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돈 받았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남 FC를 위한 기부일 뿐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 논문을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선거나 여기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외부의 돈을 받아서 뭔가 혜택을 줬다면은 이거는 부정부패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남 FC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자신이 성남 FC를 키워서 뭔가 잘했다는 그 어떤 선거에 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두산중공업이나 네이버에 뭔가 혜택을 주고 기부를 받았다. 그럼 이런 구조라면은 바로 이재명 시장이 논문에 쓴 그 딱 부패 구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논문과 다른 거죠. 그 아까 여기 얘기한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누군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면 성남 FC가 그렇다. 근데 지금까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어떤 롯데가 미르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그런데 거기가 설립의 과정이라든지 경위, 운영 주체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구별을 해서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 그리고 자택 무단 침입. 더 탐사 강진구 대표가 오늘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오후쯤 돼야 나오지, 밤 늦게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취재 활동 일환으로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